날이 됐는데요. 다 어떠세요? 다들 얼굴이 되게 밝아 보이시는데 다 A 플러스 받으셨는지 다 모범 학생들이라서 얼굴이 밝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좀 시선이 약간 눈이 부셔서 제가 옆으로 옮길게요. 제가 오늘 이번에 한 2박 3일 정도 지내면서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에. 일단은 제 와이프도 그러는데 막 와이프가 이제 밥 먹고 오면서 여기 오면서도 이 교회 어르신들 피부가 장난이 아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피부가 다 너무 고우시고 얼굴에서 막 광이 나세요. 광이 나시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다들 내가 여기서 이 세미나를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행복해 보이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너무나 이미 되게 성숙하시고 행복하시고 나 여기 왜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목사님 부부님부터 해서 굉장히 다정한 부부관계, 그리고 아까 또 저기 케빈 집사님이랑도 아침에 먹으면서 얘기 나눴는데 오늘 막 다룰 내용들을 이 생활 속에서 다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면서 참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구나라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되게 감사했고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이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것들 사실 저는 아동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 이런 쪽에 계속 일을 해오긴 했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청소년들 아동들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있지만 제가 데리고 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한참 하수입니다. 하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지식들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마음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처음 슬라이드로 가주시겠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 청소년들이나 이제 대학생들 아니면 연구 같은 거를 보면서 아니면 제가 이제 그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 간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제 모임에 속한 이제 이민자 그 아이들, 대학생들이죠. 보면서 정말 좀 놀랬던 게 되게 많은 연구들이나 제가 실제로 접하는 것들이 아시안계 청소년들이죠. 아시안 아메리칸. 근데 거기에 많은 경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포함돼요. 대학생들, 청소년들의 대학생들의 우울 지수가 되게 높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시안 아메리칸의 젊은 애들의 우울이 높게 나오네? 놀란 거예요, 학자들이. 딴 데서도 해봐. 근데 다른 지역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 아리조나주 이런 데서 또 했는데 또 높게 나와요. 그럼 DC 지역에서도 해볼까? 또 높게 나와요. 왜 이리 높게 나오지? 왜 아시안 아메리칸의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이런 젊은 애들이 왜 이리 힘들어하지? 그래서 저희 학교 연구팀에서도 이제 몽고메리 카운티나 메릴랜드 이런 그런 분들이랑 이제 그 아시안 아메리칸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역시 되게 우울 수준이 높은 걸로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아시안 아메리칸에 한국인을 당연히 포함한 한국인이나 중국인, 베트남이죠, 거의. 저기 얘기되고 있는 건. 노인분들도 우울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되게 이것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학계 쪽에서. 지금 우리가 아시안 아메리칸 여태까지 미국에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요즘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지역의 아시안 아메리칸 인구가 5%가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큰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소득 수준은 높아요. 인컴은 높아요. 백인이랑 비슷하거든요. 백인 평균이랑 비슷한데 백인들보다 정신건강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서 연구 결과를 좀씩 들여다보면, 아시안계 청년들이 주로 겪는 우울의 중요한 원인으로 부모 자녀 갈등이 가장 많이 뽑히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우울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부모, 자녀들과의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생각을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세요? 이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좀 몇 개 좀 꼴이라 그럴까요? 꼴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저기 입을 약간 말씀하시려고 말하시는데 다 커서 무슨 좀 지금 그래도 좀 키우고 계신 분들 뭐 예를 들어 청소년 정도나 뭐 이런 자녀를 키우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없으세요? 우리 아들, 우리 아이 뭐 이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또 뻘쭘한데요. 예. 밝은 사람. 그렇죠. 밝은 사람, 저희들이 밝은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인으로 키우고 싶으시다. 그러면 또 어떤 게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키우신 분들도 옛날에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했는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책임감 있는 사람. 예. 되게 한국 분들, 저희 한국 사람들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또,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예. 그쵸. 시민의식이나 법 같은 걸 잘 지키고, 규칙 같은 걸. 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하나 던져주시죠. 혼자서 앞가림 할 수 있는 사람, 예.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바람직한 부모라고 했을 때, 바람직한 부모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굿부모. 이 사람들은 이렇더라. 좋은 부모는 이렇더라. 어떻게 행동한다, 뭐 어떤 특징이 있다. 예, 가정에서. 예. 예. 식구불로서 인정한. 아이들이 닮고 싶어 하는 사람. 예. 또,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격을 존중해주는 부모. 예.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부모. 아이들과 대화가 잘 되는, 예. 예, 너무 좋은. 쓸데없는 잔소리. 약간 뭐 되게 강렬한 말투로 쓰잘데없는 막 잔소리 하시는데. 예.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쓰잘데없는 잔소리. 안 하는 사람. 예?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분.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눈높이 맞추는 거. 예. 같은 눈높이에서 예, 상대의 수준을 맞춰서 해주는 거. 또 누가 말씀하셨는데 격려를 해주는 사람. 예. 예, 이런 좋은 부모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라고 했을 때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배드 부모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비교하는 거. 이구동성 막 여기저기 비교하는 부모. 예. 명령하는 부모. 예. 야, 너 이거 해! 막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권위가 아예 없는 부모. 거의 같이 애 수준의 예.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예. 그냥 방치하는 부모. 네가 뭘 해도 뭐 상관없다 뭐 이러면서 애들 앞에서 싸우는 부모. 예. 술주정 부리는 거요. 예. 술 드시고 꼭 와서 뽀뽀하시는 분들 계시죠. 막 들어와서 자식 이쁘다고. 예, 자식들 너무 괴로워하는데 애들 앞에서 싸우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화내는 폭력을 하고 폭력 같은 거를 애들 앞에 내는 분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막 줄줄줄 나오시네요. 막 다들 전문가셔서 이제 그러면 배드 부모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부모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아이들이 이런 비교하고 명령하고 권위가 전혀 없고 같이 애고 혹은 방치되고 애들 앞에서 싸우고 술주정하고 화폭력을 하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불안감. 또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반항심. 막 대들고 싶고. 예. 예? 탈피 막 뛰쳐나가고 싶고. 예. 탈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뭐 가출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예? 증오심, 증오 같은 것들이 아주 강렬한 증오가 나타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또 똑같이 하고 모방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방치하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자기 일이 너무 바쁘시다고 그러시는데 외로움. 바깥에서 더 사랑을 찾게 되고 외롭죠. 외롭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불안하고 반항하고 싶고 어디로 막 그냥 훌쩍 부모님 멀리 떠나보내고 싶고 막 증오심도 생기고 막 부모님이 하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막 따라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외롭고 막 슬프고 이런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가 한 20년 정도 지나면 되게 어엿한 30대 예를 들어서 사회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이런 거를 계속 경험하는 사람이 30대 정도 이제 사회인이 됐으면 어떤 특성을 가진 성인이 됐을까요? 부정적인 사람. 네,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부정적인 사람. 회사에 뭐 잘 안 될 거야. 뭐 저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그쵸. 뭐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나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그런 마음이 되겠죠. 또 폭력적이고 누구한테 쉽게 화내고, 그렇죠. 자기를 다스릴 줄 몰라서 그냥
액팅아웃을 하는 거죠. 누가 우울 말씀하셨나요? 우울증. 예, 되게 이런 외로움들 막 20년 뭐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10수년 경험하다 보면, 그냥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날에. 제 친구가 우울한 거를 어릴 때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아예 우울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냥 계속 우울한 사람으로 사는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부모로 가볼 텐데요. 이런 부모들, 아이들을 닮고 싶고, 인격을 되게 존중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잘하고,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않고, 칭찬도 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 아이의 수준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격려를 해주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경험을 할까요? 자신감, 컨피던스를 경험하겠죠. 예. 자신감. 내가 할 수 있겠다, 뭔가를. 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밝은 마음들을 가지게 되겠죠. 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감정을 경험할까요? 예. 배려하는 마음들이 생기고요. 예, 배려. 왜냐하면 부모님이 배려해 주시니까 배려심. 다른 사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조적, 예, 창의적이죠. 여유가 있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이제 창의적인 마음들이 나오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겠죠. 기쁨이 마음 안에 있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아이가 이건 되게 어릴 때 경험하는 아이가 이게 한 10수년 이렇게 계속 경험을 한다고 해봐요. 그게 누적되면 30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쯤에 이제 사회인으로 나갈 때 어떤 성인이 돼 있을까요?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 사람들이 찾는 사람, 필요한 사람. 예, 또 어떤 성인이 돼 있을까요?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존경받는 사람으로, 예, 또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요? 사회 속에서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도자, 리더, 예, 리더가 지도자가 서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 건강한 정신 가진 사람.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랑 좀 크게 달라 보이시나요? 어때요? 우리가 자녀 양육에 꼴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밝은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책임감 있게 법을 잘 행동하는 사람, 혼자서 이제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과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되고 존경도 받고 어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비슷한 걸 느끼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부모의 좋은 행동들로부터 그 행동이 그 순간순간의 좋은 감정들과 좋은 영향들이 낳고 그것들이 십수년 쌓이면서 이렇게 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보면 나는 그냥 내 행동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부부가 되고 싶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느덧 보니까 자식이 내가 바라던 꼴을 성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진정한 성장은 부모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녀의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나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뭐 자녀뿐만 아니라 뭐 부부도 그렇고 뭐 그냥 친구도 그렇고 심지어 뭐 다른 사람 바꾸는 건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부모들이 행동하기 시작한다고 바로 그렇게 될까요, 아이들이? 안 되죠. 안 되죠. 되게 부모 마음 되게 몰라주죠.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근데 시간을 오래 롱텀으로 긴 시간을 두면 아이들이 부모들의 새로운 행동들에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뭐 캠프나 이런 것들 해보면 그 선생님들이 다 약간 전문가들이잖아요. 아이들 다루는. 한 2, 3회 정도 되면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행동들에 적응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되게 좀 이상해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막 집에서는 막 윽박 지르고 잔소리하고 막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뭔가 좀 다르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애들이 낯설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다가 한 2, 3일 정도 지나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살았더라도 이런 환경 속에 살던 애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요. 바로 따라오지 않아요. 부모들이, 우리 부모님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 갑자기 변했네. 왜 저러지? 왜 따뜻하지? 왜 나한테 잘해주지? 갑자기? 화를 안 내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기존의 자기의 방식을 바꾸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롱텀으로 가면 그게 새로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자기도 모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 행동을 바꾸는데 단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작은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언제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자녀도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면 자기 행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된 행동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자녀가 이제 부모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본 거는 저희 장인어른이 되게 무뚝뚝하거든요. 완전 상남자라고 얘기하죠. 막 되게 진짜 무섭고 옆에만 있으면 작아지는 그런 되게 무서우신 남자분들 있잖아요. 되게 키도 크시고 딱 눈에서 불 나오시고 막 그런 분들이라서 옆에 있으면 막 이렇게 작아지는데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와이프도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장인어른도 와이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갔어요. 처음 봤을 때 저분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너무 무서우시고 이 포스가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봤죠. 저희 와이프랑 우리가 긍정적인 말들과 좋은 표현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자. 계속해서 흘려보내자. 사실 제가 20대 때 저희 어머니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제 저한테 오히려 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저희 와이프랑 장인어른을 두고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사랑한다고 이제 전화 끊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빠 사랑해.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그 상남자이신 남자 탁 이러면서 사실 그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니까 그냥 못 들은 척 하시죠. 그래 잘 있어 이러면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세요 계속. 그게 한동안 계속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 낯선 자극에.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러다가 저는 기억이 나요. 와이프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오빠 아빠가 나한테 사랑한다 그랬어.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도 사랑해 이제 시작하는 거죠. 몇 개월이 흘렀을 때는. 그러다가 최근에는 장난 아니라고 하면서 와이프가 와서 자기 카톡을 보여주는데 카톡 아시죠?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먼저 보내는 건데 그래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항상 건강하세요. 그래서 하트 뿅뿅 날리죠.
하나님 막 하트 장렬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요. 장인어른이 저러시고 계신다는 거를 막 따뜻한 존대를 하고, 그래요, 뭐 운동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막 하트 막 날리는 것이, 이게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꿔가기 시작하면 상대가 어느 날 적응을 해요. 이거 마치 뭐가 같냐면요. 물과 같아요, 물. 물 끓이려면 몇 도까지 가야 되죠? 100도. 100도. 저는 성격 급해가지고 막 라면 물 같은 거 올려놓으면 막 계속 가서 들여다봐요. 아직도 안 끓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기다리시는 되게 중요한 바라시는 성품이 뭐죠? 인내. 물이 여러분들 멈추면 안 됩니다. 상대가 분명히 변화하는 시점이 옵니다. 분명히 변화하는 시점. 99도에서 끄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99도까지 갔는데 자기가 멈춰놓고 하나님 이제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너가 얼마나 스트러글 하는지 너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봤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너에게 안 줄 수가 없구나. 근데 너의 인내심이라는 성품도 함께 기르고 싶기 때문에 내가 바로 주면 안 될 것 같고 너가 때가 차면 주겠다. 그런데 99도에 멈추고 하나님 시험 뒀어요. 하나님 안 계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자녀에게도 때가 와요. 때가 오는데 사람들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물 끓는 시점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시점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일찍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예. 너무 자녀가 크면 또 자녀가 너무 굳어 있어서 변화시키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 아이가 어릴 때 여러분들의 양육 방식을 바꾸시는 것이 좋고요. 자녀가 어릴수록 그들의 변화도 되게 빨리 나타나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들의 행동이 굳어져서 쉽게 변화하지 않지만요. 아까 저희 장인어른의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모님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실험일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변화되는데 6개월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거를 이제 또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자녀들 데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거 해봐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근데 청소년 상담이나 아동 같은 걸 상담하면 그 아이들은 확실히 어릴수록 빨리 변해요. 느낌이 애들이 빨리 변하고 천국도 아이들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어른들일수록 더딘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찍 하실수록 늦은 나이는 없겠죠. 저희 장인어른 아버님들 그런 분들도 다 이제 노인이신데 그런 분들도 변하니까요. 늦은 건 없어요.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제가 어제 부부 세미나에서도 그냥 남편이나 와이프가 별로 안 변해도 그냥 뭐 하라 그랬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억셉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인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이거 딱 본 다음에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집에서 자녀들한테 하는 걸 돌아보시면 물론 나는 진짜 이게 딱 내 얘기다 완벽하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이런 기준들이 더 많겠죠. 좋은 부모의 기준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약간 죄책감이 되지 않으세요? 조금 나는 좀 부모로서 잘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익셉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성화의 그 밸런스 조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녀를 대할 때도 혹은 부인을 대할 때도 누구를 대하든 간에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익셉하는 것과 그 사람을 또 그 사람 변화시키게 돕는 것 혹은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나 자신을 또 변화시키는 것에 밸런스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자기를 푸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상적인 완벽한 부모가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마음 안에서의 또 주변 사람들이 주는 압박이 우리를 정죄하고 괴롭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부족한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릴 때 지키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발달시키실 때 20년이 넘게 걸리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셀프 레귤레이션 있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어제 뭐 분화하려면 이제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애들은 뇌가 없어요. 그 뇌가. 처음에 되게 조그매요. 그게 계속 자라는데 청소년 때도 심지어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 셀프 레귤레이션. 제가 보기엔 20대 초반까지는 계속 활발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저도 20대 대학생 1, 2학년 때도 막 철딱선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조절 안 되고.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그냥 너무 어른 같은 것을 그런 걸 처음부터 바란다는 거죠. 아이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근데 아이들은 그런 뇌조차 없다. 그 브레인조차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조금씩 뇌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능력을 그 나이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불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질 차이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높은 활동량 보이는 애도 있고, 낮은 활동량을 보이는 애도 있고, 뭐 정규성, 신체 활동이 뭐 예측 가능한지 맨날 뭐 정시에 맨날 일어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얘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예측할 수 없는 아이들, 밥 먹는 시간 예측할 수 없는 아이들,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기질이 가지는 어떤 기질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죠. 기질 차이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우표 수집을 예를 들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부모님이라고 해봐요. 그럼 집에서 방 안에 앉아가지고 맨날 우표 이거 뭐 핀셋 같은 걸로 막 우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활동적인 아이가 굉장히 높은 활동적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방 안에서 조용히 이거 우표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옆에서 막 이러면 어떡겠어요? 좀 조용히 좀 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면서 또 이렇게 조심조심 우표를 만지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러면 너 애가 왜 그러니? 너 애가 왜 그래? 왜 이렇게 얌전하지 못해? 애가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얘 좀 비정상인가? 어디 좀 상담받으러 가야 되나? 이럴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부모는 예를 들어서 연극을 전공하는 부모예요. 그래서 막 집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막 음악 틀어놓고 막 하고 있는데 딸은 우표 수집을 좋아해. 그래서 방 안에서 이렇게 우표 막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밖에서 막 우리 딸아 같이 놀자 막 이러는데 우표만 이렇게 이러면서. 그러면 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사회생활 저렇게 이렇게 방 안에만 있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사회생활 할 수 없어.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너 좀 그렇게 반응하게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두 집에 애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표를 하고 있는 부모님에 가서 부모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막 우표들 관리하고 있는데 옆에 딸이 앉아서 같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너무 흐뭇하죠. 우리 딸 너무 보기 좋아. 너무 보기 좋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막 시끄러운 애가 이제 연극하는 부모님 집에 가면 야 같이 놀자 하는데 같이 와서 막 신나게 막 춤추는 거예요. 우리 딸 너무 외향적이고 너무 에너지 넘치고 너무 좋아 너 잘 자랄 거야. 둘이 그 아이의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냥 부모님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고 기질차만 다를 뿐인데 순식간에 이 아이가 비정상이냐 정상이냐 이게 확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내가 나랑 기질이 다르다고 해서 그 아이를 비정상 취급하고 있지 않나? 얘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막 잔소리 장렬하고 막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 애는 이상해가 아니라 우리 애는 나와 달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기질에 대한 이해들이 되게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 출생 순서도 있습니다. 출생 순서 오늘도 어저께인가 식사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저희 막 테이블에서 많이 나눴었는데 이거 간단히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출생 순서에 따라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달라지잖아요. 분명히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님들이 서툴고 이러니까 당연히 애한테 윽박도 많이 질 거고 애가 뭔가 잘못 먹으려고 하면 가서 이렇게 막 저지도 할 거고 그러니까 애가 놀래기도 많이 하고 주눅도 많이 들고 실수에 되게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들은 좀 첫째분들은 장녀분들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약간 경직된 느낌이 있어요. 장남들 약간 긴장된 느낌이 있고, 예, 그리고 약간 실수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약간 그렇게 막 이렇게 나대는 애가 별로 없어요. 첫째 아이 치고, 예. 그래서 약간 하여튼 말든 이렇게 항상 좀 움츠러져 있는 느낌이 있고, 그 대신 책임감은 장난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재미 같은 걸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인생은 항상 뭐 책임, 아랫 사람들 챙겨야 되고, 막. 그래서 뭐 무슨 계획을 짤 때도 첫째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짭니다. 무슨 계획 짜보세요 하면 되게 디테일하게 짜고. 왜냐면 이것저것 내가 안 하면 누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쓰라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를 아이도로 이 아이들은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걸 아이도로 해줘야 되고요. 중간 아이 손 들어보시겠어요? 둘째, 뭐 친구들 많은데. 예. 중간 아이는 일단 뭐 정체성이 없잖아요, 사실. 첫째는 첫째, 막내는 아마 귀염둥이. 근데 난 뭐지? 난 누구? 쟤는 뭔가 확실한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나의 역할은 뭐야?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둘째 아이들이, 연구에 따르면 되게 자기 정체성을 힘들어해요. 내가 뭐지? 그래서,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합니다. 정말 나를 바라보고 계시나? 내가 사랑받는 거 맞아? 우리 엄마 맞아? 근데 그들의 존재를 알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스페셜 타임이라 그러는데 단둘이 부모님과 그 아이, 뭐 다른 형제들이 섞이면 안 돼요. 단둘이만 보내는 스페셜 타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죠. 그다음에 막내는 당연히 자기가 대충 해도 누가 뒷수습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잘 길러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막내분들 이렇게 이런 거 워크숍 하다가 뭐 디테일하게 계획 짜보세요 하면 디테일이 안 나와요. 뭐 어디 가서 휴가 계획 짜보세요. 뭐 비치 가서 뭐 우리 뭐 DJ 불러서 놀 거예요. 이런 그 다음 계획은 없어요. 장녀들은 막 깨알 같은 막 뭔가 써오는데 막내들은 대충 내가 이러다 해도 누가 뒷수습 해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리더로 잘할 때 책임감이 결여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외동아들은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그제 이틀 전에 이제 식사 테이블에서도 저희 얘기한 게 뭐 먹는 속도가 다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혼자 자라면 사실 빨라질 필요가 없죠. 막 생존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근데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죠. 내가 필요하면 부모님이 갖다 주고, 내가 하면 갖다 주고. 그러니까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 삼각관계 배웠죠? 부부 간에서 갈등을 풀지 못하면 주로 누구한테 쏟아진다고요? 자녀한테 쏟아지는데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다행히 분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되죠. 그럼 정서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요. 정서적으로 아이가 느끼는 부담이 너무 커서 부모님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을 많이 주는가 하면 한편으로 싫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그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너무 자아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가보면 이제 제가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사실 이 한 세미나가 사실 뭐 한 달 코스 뭐 이 정도의 뭐 예를 들면 부모 자녀 혹은 뭐 저희가 처음에 했던 가족 가게도 막 이런 것도 각자 막 자기 가게도 그리고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 다 한 달 코스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속성 뛰어나셔서 A+ 교회라서
지금 속성으로 함께 하시는 건데요. 여러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참 좋은데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주의 교훈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훈계. 그래서 교훈은 뒤쪽에서 좀 다룰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서는 훈계가 중요한데 또 훈계를 하되 뭐 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분노, 반항, 막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권위적인 부모님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냥 제한만 계속 있어요. 이분들이 많이 쓰는 말들은 must예요. should. You should, you must,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들은 없는 거죠. 뭐뭐 해, 안 해?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해. 제가 지금 이런 말투만 써도 좀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움츠러진단 말이에요. 그 권위적인 부모 양식이 있고, 연구들 보면 권위적인 부모들 자녀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이란 말은 저는 그렇게 성화라는 말을 써볼게요. 신앙적으로. 되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연구에서 드러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 딴에는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자녀들 치고 사실 제대로 자라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자유방임적인, 이거 반대편이에요. 그냥 permissive예요. 그냥 제한 없는 자유. 그냥 네 맘대로, 너가 해. 너가 결정해. 이게 어설프게 미국식 그 부모 교육을 비웃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설프게 뭔가 자녀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보고, 그냥, 네가 결정하면 돼. 너가 해. 그래, 좋다. 맘대로. 그래, 옳지. 어이구, 우리 딸, 넌 너무 잘한다. 막 이런. 그런 거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 맘대로 해.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느낌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편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떨까요?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편하기도 하지만 되게 혼란스러워요, 인생이. 좀 불안하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갈피를 못 잡겠고. 그래서 자유방임적인 부모님도 저희들이 지향하는 부모들은 아니고요. 좀 민주적이고, 그러니까 책임을 가진 자유죠. 크게 바운더리를 그려주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부모님들은 그냥 이거만 있는 거예요. 딱 이거. 넌 이거에 딱 줄에 맞춰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방임 부모는요, 그냥 이거예요. 네 맘대로 해, 막. 그냥 혼란이죠. 카오스죠. 이거는 여기 줄에 딱 맞추려고 긴장돼 있고, 이거는 막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살고 있고. 근데 민주적인 부모는 이 바운더리를 주는 가운데 안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복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가진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바운더리 있어서 이런 거를 사실 가족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패밀리 룰이에요. 룰인데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규칙이 있는데 규칙이 한 300 몇 가지야. 우리 구약시대 예수님 오실 때 율법 조항들 막 600 몇십 가지 이 안식일에 몇 발짝 걸으면 안 되고 막 그건 바운더리 아니잖아요.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진짜 우리 집에서 지켜야 될 밸류들을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꼭 지켜야 될 원칙들을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어제 부부할 때 부부가 꼭 지켜야 될 네 가지 10계명이 있었죠. 4계명. 이것만은 정말 이거 넘기면 사실 안 된다. 그게 상대 성격 비판하고 그쵸, 방어적으로 그냥 나가고 그쵸, 막 경멸하고 약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벽처럼 하는 것들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바운더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바운더리가 너무 많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바운더리가.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패밀리 룰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죠. 우리가 성경을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룰들은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면 좋겠고요. 한국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한국 부모님들 패턴을 보면 한 4가지 패턴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권위적인 것을 고집하시는 패턴이에요. 보통 이제 옛날 부모님들 유교적인 부모님, 아버지는 하늘, 그렇죠. 여자는 땅, 자식들은 다 나보다 아랫사람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권위적인 거죠. 뭐 소통도 없죠. 소통이 뭐가 필요해요. 내 말 들어야 되는 건데. 대화도 필요 없고. 이 유형인데 이 유형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신의 부모가 권위적이었던 게 너무 싫어서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키우고 싶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키워요. 그런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방임적으로 가서 아이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자기 무조건 마음대로 하죠. 그러면 나중에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니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권위적이. 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좋았어요. 그래 이러다가 하는데 애가 진짜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야, 너 저거 하면서 막 이러면서 중간에 없는 거죠. 다시 옛날에 아버지한테 받았던 방식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자유방임형으로 시작을 해서 아이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상실해서 그냥 권위적인 모습으로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냥 아이한테는 만만한 어른.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권위적으로 시작했다가, 이거 이민가족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한국에 계실 때는 이제 되게 권위적으로 있다가 이민 생활에 오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자라 보니까 애가 없으면 뭐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캠퍼스에서 맡고 있는 그 성경 공부 모임 같은 경우는 이민자 가족 아이들인데, 대학생들인데, 부모님 일들에 대한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 부르시면 항상 달려가서 도와드려야 되고, 영어가 잘 안 되시니까. 그래서 통역도 해드려야 되고, 부모님 가게 세팅하시면 자기가 다 이제 계약도 달아다니고, 이런 등등해서 거의 대리인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자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유방임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급기야 아이들의 존경은커녕 아이들보다도 낮아진 기분이 들죠.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지금 약간 한국 가족들에서 보이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중간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약간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고무 격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커리지먼트죠. 인커리지먼트가 뭐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사시는 한국 부모님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사시는 한국 부모님들이 정말 부모 역할은 자녀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을 펴주어 쉬운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러고 있으면 부모가 산을 깎아요, 산을 깎아서 이렇게 평탄한 길로 만들어주려고 그러고, 이 곡선이면 이거를 대로로 누이하고 하죠. 그거 뭐예요? 부모 분화가 안 된 거죠. 예, 부모가 왜 자식의 인생을 완전 대신 살아줍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산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난관들을, 이거를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난관들을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 있도록 그 지혜들을 알게 해주는 거죠. 용기들을. 이런 구분기들이 있을 때 이 구분기들을 얼마나 커브를 잘 하는가. 커브를 잘해서 이거 평탄하게 새 도로를 깔아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의 여러 가지 도전들, 챌린지들이 삶에 계속해서 떨어질 텐데 그것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냐,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냐가 관건이죠. 좋은 대학, 순탄한 게 이로 가면 잘 풀린단다. 그거는 이거거든요. 상 깎는 거거든요. 어딜 가든 하나님은 그 사람 수련시키기 위해서 챌린지를 주세요. 어차피 주세요. 어차피 주시니까 중요한 거는 챌린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챌린지를 다 깎아서 없애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떤 챌린지를 만나도 저 사람 참 단단해서 의연하게
그 챌린지를 넘어선다라는 아이로 저희가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것이 뭐다? 고무격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무격려의 대표 주자시죠.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들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속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힘이 나죠. 여러분들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독수리 막 날개쳐 올라가 막 이러면 아멘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새 힘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유학 와서 이제 첫 해에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도 잘 안 들리고 말도 무슨 벙어리 같고 애가 바보 같고 막 한국에선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드는 적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계속 바보인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보.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이 엄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부터 이렇게 막 두려움에 관한 막 구절들이 막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요?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장들이. 그런 말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첫 번째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구나.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막 존경하는 사람들도 삶의 챌린지 앞에서 두려워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많은 장절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인커리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때 되게 힘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커리지먼트의 역사구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성경의 역사라는 것이 계속해서 인커리지먼트 하고 계시구나. 그게 저희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데 그 고무격려의 반대말이 낙담이에요. 낙담시키는 거. 낙담시키는 건데요. 예. 일단은 이거 전으로 다시 가주시고요. 그냥 고무격려 낙담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원래 이건 짝으로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좀 일찍 끝내드리기로 해서. 근데, 낙담,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그런 거예요. 이 두 명씩 짝지어서, 한 명이 여름 계획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에 갈 거야. 이번 여름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낙담을 해주는 거죠. 여름에 가면 사람 되게 많아. 야, 돈도 장난 아니야. 야, 그 집이 편하지, 뭘. 이게 낙담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길을 꺾는 거죠. 김세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고무경이요.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뭐 하려고? 디즈니월드. 와, 거기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하다 보면 이제, 근데, 그렇게 한참 공무경리 하다가 만약에 그걸 꼭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조금 많으니까 좀, 그것을 좀 염두에 둬야 할 거야. 이 정도로 하면 그 사람도 그 정보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인커리지먼트도 되고요. 그 정보도 듣고, 그러면 그걸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자녀들이 뭐 한다 그러고 뭐 하면, 네가 뭐 해. 그건 아니지.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그래, 해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너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기대하는데? 그래, 그런 걸 기대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염두에 둬야 될 포인트가 있으면 중간중간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낙담을 하시기 시작하면 부모님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상의하러 안 와요. 내가 플로리다 갈 때 오면, 거기 왜 가? 절대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인간 되게 연약해요. 한 번 낙담되면 가도 뻔한데, 우리 부모님 가도 어떤 반응 나올지 뻔한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물어봐? 이게 되는 거죠. 칭찬이란 이 고무격려를 구별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건 진짜 고급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칭찬 하라는 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칭찬 너무 좋죠. 그래서 이 구분을 하는 것이 이제 이 고급반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두 가지 패턴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참
여러분들 보면 힘이 나고, 너무 참 멋있는 성도님들이에요. 정말 잘 들어주시고, 예. 예,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 한 3일 동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바쁘신 일정 중에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오셔서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 보면서 참 그 노력,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에 오셔서 눈이 막 감기시는데도 이렇게 뜨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참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칭찬이 있었죠? 뭐가 더 나아요? 두 번째요. 첫 번째는 그냥 상대 기분 좋게 하려고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전제가 돼 있냐면 관찰이 전제가 돼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고무 격려와 칭찬의 차이가 뭐냐면요. 칭찬은 되게 조건적이에요. 물론 칭찬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 약간 하수의 칭찬인데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관심이 많아요. 뭐 잘하면 그때 아유 잘했어. 그러니까 딱 뭐예요? 구약의 옛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좀 관점이 옛 언약이에요. 율법적이에요. 그거 지키면 좋은 거고 안 지키면 부모님한테 말하기 좀 싫어지고. 근데 고무격려는 뭐죠? 무조건적이에요. 그냥 내가 그것을 성취하든 말았든 그 부모님께 갈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성취했냐 마냐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그 성공했냐 말했냐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갑니다. 부모님이 나를 케어해 줄 걸 알아요. 그게 고무격려입니다. 칭찬은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우리 아들 참 똑똑해. 제발 똑똑한다는 말 하지 말아요.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우리 아들 너무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하지? 막 이런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똑똑하다는 말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똑똑하다고 맨날 막 이러면서 모호합니다. 사실 알맹이가 없어요. 사실 그냥 그 순간순간 이 애를 돕고서 뭔가 자기의 바라는 것을 애가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별로 알맹이가 없어요. 근데 고무격려는 관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관찰을 일단 그 사람을 잘 바라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해요. 너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봐왔기 때문에. 칭찬은 결과만 언급하죠. 너 잘했냐 못했냐만 언급하는데 고무격려는 과정과 노력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 한국에서 100일장 같은 거 했잖아요. 글쓰기 하는 거 경연대회 하면 예를 들어서 시를 써서 자녀가 1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칭찬만 사용하는 부모는 그냥 1등 했어. 너무 잘했다.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딸,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럽다. 이게 끝나죠? 끝나죠? 그러면, 근데 고무 격려하는 부모님들 뭐에 관심 있을까요? 예? 어떤 거에 관심 있을까요? 네, 시의 내용에 관심 있습니다. 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가 쓴 시를 읽었어. 아빠가 읽어보니까 되게 구체적입니다. 3년에 너가 쓴 표현이 있잖아. 내 마음 연두빛 새순 마냥 그렇게 항상 첫 마음이고 싶다. 난 그 비유적 표현이 너무 참 따뜻하고 좋더라. 아빠도 가끔 그런 마음이고 싶을 때가 있고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공감돼서 사람들이 너의 시에서 감동을 느낀 것 같아. 너가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그 바라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시로 표현되니까 나는 참 힘이 된다. 고마워. 좋은 시 읽게 해줘서. 과정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보다 과정에 관심이 있고 결과에 관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다음 100일장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긴장할지 상상해 가세요. 또 1등 해야 되는데 1등 해야 되는데 시가 안 써져요. 이거 한국에서 막 실험 많이 하거든요. 이거 아동 연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수행을 잘하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칭찬 모드로 나가죠?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거 나오면 안 하려 그래요.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요. 더 높은 하이 레벨에 그거 가면, 근데 그 1등 했다는 거가 아니라, 그 과정에 그
무슨 내용에 관심을 계속 기울여주면 그 내용 자체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 하이랩이 나오면 더 재밌는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공무경영하면 자녀가 실수하는 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도록 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냥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패라는 개념이 있어요. 칭찬에는. 근데 여기는 실패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뭐만 있다? 교훈만 있어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교훈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패가 없고 그냥 어떤 결과가 있고 거기서 배우는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거 배워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그냥 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칭찬을 하면 외적인 보상 때문에 1등이라는 보상 때문에 아이가 어떤 일을 그것 때문에 하려고요. 시가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시 써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걸로 이제 부모님한테 만족시켜주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부모랑 분화가 더 된 거죠. 자기가 부모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즐거움을 그 일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시 쓰는 게 너무 재밌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니까 아버지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도 참 좋았는데 그래서 다음 경연대회에서 예를 들어 상을 타지 못하고 왔죠? 그러면 칭찬하는 부모님은 당연히 1등 못했다고 약간 얼굴에 이미 실망한 표정이 있어요. 1등 못했다고. 근데 또 어디서 들은 거 있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들어가 쉬어라. 그죠? 근데 그 공부 격려하는 부모님은 1등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실 안 중요하거든요. 뭐 1등 했다고 그게 무슨 인간이 만들어 놓는 그런 거지. 그래서 오면 상은 중요치 않아. 아빠는 이번 시도 진짜 참 좋았는걸?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너의 관심이 좀 더 영적인 곳에 향한 것 같았어. 그래서 뭐 발걸음을 재촉하는 나그네의 등은 어쩌면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던 예수님의 고독을 닮았다. 야, 그 부분 읽는 순간 이 내 아이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참 소중한 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정에 계속해서 그 아이가 하는 것에 흥미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외적인 보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대가가 못 돼요. 제가 저희 교수님으로 모시고 계신 분도 되게 하나님께서 되게 감사하게도 되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부부 치료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관찰을 하잖아요. 제가 뭐 한국에 있을 땐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거 봤는데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 대가, 세계적인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잖아요. 일을 좋아해요. 이 일을 통해서 뭐가 건덕지가 오는 것보다 일 자체를 좋아해요. 일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저는 보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몇 번 만났던 이제 진짜 대가급의 그런 분들 보시면 이제 그 분야의 정말 권위자들 보시면 그분들은 정말 그 일을 즐기세요. 즐기지 않으면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떡고물에만 있으면 떡고물이 인생에서 안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럼 좌절해서 그냥 거기서 멈춰요. 근데 그 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로 이게 왜 안 됐지? 그냥 그걸 실패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됐구나.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에디슨이 그러니까 이제 발명을 하는 거죠. 99%에서 실패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낙담하시는 부모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 옛날에 청소년 상담하면 애가 왜 이리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대화하는 걸 관찰해 보면 낙담을 계속 시켜요. 그럼 아이가 하고 싶어지지 않죠. 그래서 공부 격려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말로 용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1시간 동안 퍼즐을 맞추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 30분 하는 걸 1시간 만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못 끝냈어요. 그러면 결과에만 초점을 두는 사람은 또 실패했구나 이렇게 가겠죠. 근데 과정에 초점을 두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과정에 초점. 그러니까 너가 1시간 동안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엄마가 봤어. 너가 1시간 동안 집중하는 거 참 대단하다.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독립적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해주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희열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너가 혼자 힘으로 이것들을 해냈구나라고 보여준 거죠. 근데 감사를 표현하는 거, 고마워. 너가 없었다면 아빠가 이것을 끝내는 30분은 좋게 더 들었을 거야. 그런 식으로 감사를 표현하고요.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잘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 아까 봤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가주시면요. 행동으로 용기 넣어주는 거 중요하고요. 미소, 안아주기 등으로 계속 인커리지먼트를 해주시는 거세요. 거리를 좁히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는 다가가서 무릎을 꿇어서 자녀 눈높이 맞추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눈 맞추고 눈과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눈높이도 나왔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터치를 하시고요. 아이가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거잖아요. 그 느낌과 아이가 이렇게 부모님과 눈을 맞출 때 느낌은 영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통해서 용기를 넣어주는 방법이 이제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이게 너무 훌륭하신 부모님들 많으셔서 제가 아까 테이블 들을 때도 이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옆에서 도움을 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런 식으로 너 이거 해볼래? 해봐. 그러면 애가 처음부터 찰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조금 도와줄까? 그러면 끝나면 너가 함께해서 더 잘 끝낼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선택권을 주고요. 놀거나 서로 상호작용할 때 자녀가 리드하는 거를 뭐 하고 싶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들어준다는가 그런 식으로 집안일에 참여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고무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인데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인과관계 이게 교훈입니다. 교훈. 아까 훈계가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바운더리를 알려주는 게 안 나오네요. 바운더리를 알려주는 것이 훈계였는데 교훈은 너가 A를 선택하면 이런 B가 나오고 아까 고무 격려랑 비슷한데 B를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아까 보니까 테이블에서 말씀하니까 목사님이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가 이걸 하면 이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A 하거나 B 할 수 있어. 이 선택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꼭 알려주세요. 우리는 종종 행동의 결과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단다. 알 수 있단다. 그래서 너가 A를 하면 아마 어떤 결과가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거야. B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니? 해서 그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건데요. 이것들을 많이 해야지 어제 그 분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거리가 짧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극이 오면 무조건 반응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늘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생각도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거를 키워주는 거죠. 아이한테 애들도 이런 패턴이 있어요. 애들도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있는데 거기 사이에 너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 네 번째 반응. 이 결과들은 어떨까?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텀이 길어지는 거죠.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말씀 안에서 성경의 원칙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지의 사용이고요. 그냥 이렇게 막 동물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벌이랑 인과관계 알려준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전통적으로 처벌이란 방법이죠. 혼내는 거 짝이다 막 그냥 두드려 패면 그냥 다 해결이 된다. 근데 처벌의 목적은 뭐냐면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해서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무서움, 두려움 이거를 심어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기 부모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인과관계는 목적은 아이가 행동의 결과에 대해 사전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분할을 시켜주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벌은 어른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애의 초점이 어디 가냐면 자기 행동에 초점이 안 가요. 부모님이 어떻게 느끼지? 눈치 보고 엄마 화났나?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를 알려주기 시작하면 아이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A로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이미지도 경찰관, 심판관, 검찰 이런 식으로 나를 맨날 고소하고 내 책을 잡아서 뭔가 혼낼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 이런 느낌인데 부모는 여기서는 안내자, 조력자, 선생님, 멘토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처벌 방법을 쓰시면요. 속임수, 거짓말 등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왜냐면 엄마한테 일단 두려워하는 거는 부모님의 혼내는 거.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면 거짓말 해야죠. 근데 인과관계는 그런 걸로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부모님과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벌은 경쟁과 비교의식을 이루어주죠. 다른 애들이 내가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1등해서 다른 애들은 다 혼나고 나만 안 받고 이런 마인드가 생겨나요. 근데 인과관계는 그런 경쟁 마인드가 없어요. 꼭 내가 1등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당연히 협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공감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가 친구와 싸웠어요. 이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게 해야죠. 그쵸?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절교할 거예요. 1번이 절교죠. 절교하고 싶구나. 그러면 또 다른 아이디어 있니? 또 다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일단 모른 척하고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요. 모른 척 사과죠. 세 번째가 근데 아버지가 듣다 보니까 내가 혹시 한두 개 아이디어를 추가해도 될까? 이렇게 또 물어봐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면 만약 이런 건 어떨까? 네가 직접 다가가서 왜 그 친구가 진짜 화났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건 어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물어보기. 그러면 절교를 하면 너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좋죠. 후련하죠. 근데 시간이 가면 근데 같은 반이니까 같은 학교니까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좀 마음에도 좀 쓰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그럼 모른 척하고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면 계속 신경 쓰이고 그 친구 계속 눈치 보고 것 같고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세 번째는 직접 물어보면 그 순간에는 좀 떨리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친구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3번으로 하는 게 정답인데 1번으로 선택할 수도 있죠. 1번으로 선택하면 오케이. 1번으로 그래 절교해봐. 그래 그게 그래서 오케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그 인과관계 실험을 한 거잖아요. A를 하면 B가 생긴다. 이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뭘 선택하든지 오케이. 공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해보고 나서 한번 우리가 나중에 그것들이 어떻게 너가 경험했는지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 방법보다는요. 인과관계 방법이 훨씬 좋고요. 다시 나 메시지입니다. 나 메시지 이거 복습이고요. 항상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도 아이한테 항상 나 메시지를 그래서 너가 학교 끝나고 집에 늦게 오면 이 학교 끝나고 애가 늦게 왔어요. 그러면 뭐 하다 늦었어? 이거죠 보통. 그때 상황 설명 나 메시지 너가 학교 끝나고 집에 늦게 오면 느낌 엄마는 되게 걱정돼. 이유? 왜냐하면 너가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애가 관심이 어떻게 가요? 인과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애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부모님이 다짜고짜 너 뭐 하다 늦었어? 하면 방어가 되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민 한인 가족 관계에 보시면요. 가족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일단 부부 관계가 중심이라는 거를 저는 케빈 아까 집사님이 근데 부부 관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범 사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이 교회가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목사님 부부가 되게 로맨스가 있으세요, 은근히. 그래서 어제 막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돌아앉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시키지도 않은 스킨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을 만졌고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왜 시키지도 않으시고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부관계의 건강함이 이 교회의 밝은 기운으로 내려오는구나라는 것을 되게 느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해요. 한국 가족들을 보면. 그래서 자녀와의 삼각관계가 되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거 설명해주면 막 이민자 막 그 대학생들 있죠. 그 자녀들. 뭐 1.5세 이런 애들 너무 좋아요. 딱 내 얘기라고 진짜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녀와 부모 자신을 분화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대부분이 이제 자녀분들이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성공을 자녀랑 자기를 동일시하잖아요. 자녀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안에서 그냥 내려놓으시는 것이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고, 저의 인생은 저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간 거지 제가 좋은 대학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그냥 뭐 자녀가 좋은 직장 잡았지 그거 제 직장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면 자녀에게 계속 집착이 되고 자녀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가죠. 그래서 아시아계 1.5세 2세들의 높은 우유 수준을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연구를 해보면 아카데믹에 대한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고요. 부모 관계에 대한 자녀가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친구들은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그 마이너리티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델 마이너리티. 마이너리티 중에 소수민족 중에 가장 성공한. 그러니까 저 같아도 채점하다가 애들이 그 유니버스 메릴랜드에서 채점하다가 애들이 아시안 애들이 특히 한국 애들이 점수 못 받죠? 저 되게 다시 한번 봐요. 왜 한국 애인데 못하지? 아시안 애인데 왜 못하지? 근데 다른 애들도 그렇게 봐요. 제 백인 친구들이나 그네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부모님은 집에서 공부 잘하라 그러지 밖에 가서는 또 너희들 공부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학 와서부터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공부를 못하기 시작해요. 아까 말했지만 공부 자체의 재미도 못 느끼고요. 그래서 결국엔 대가들은 백인한테 많이 나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대학 때쯤부터 경쟁에서 딸리고 사고력이 또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고력이 계속 발달시켜줘야 되거든요. 정답만 부모님한테 듣다 보니까 사고력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대학에서부터는 진짜 사고력 싸움이거든요. 생각을 얼마나 잘하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자녀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줬다면 늦었더라도 시작하세요. 진실하게 사과하세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저도 다 커서 부모님과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부모님께 저 스스로 이제 속상한 것들 말씀드렸고, 아이메시지로. 왜냐면 상대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유메시지로 하면. 부모님도 미안했던 게 있으면 그냥 고백하세요. 용기 가지시고, 얘기 좀 하자. 그러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구나. 그게 혹시 너의 마음에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남아있다면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그런 식으로 진실하게 다가갈 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어적 차이를 넘으려고 당연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예. 본인이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없다면 자녀가 한국말 잘 할 수 있도록 언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예. 한국말이 그래서 근데 잘 안 돼요. 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 중에 비언어적인 거 최대한 아까 비언어적으로 격려하는 거 있었죠. 미소를 띄워주고 자주 스킨십을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좋고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되게 초보적인 공감 있죠. 슬프지. 이 정도는 뭐 많은 언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힘들었겠다. 이 정도만 해줘도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즐거운 가정 모임으로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저녁 식사나 밤에 간식이나 차 시간을 활용해서 가족 타임을 만들고요. 하루의 경험을 물어보고 어제 배웠던 것들 같은 거를 활용해 주시고요. 계속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력이 커지려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 모임하면 애들한테 대학생 애들이
제가 이제 성격 보면 간사인데, 간사님 이거 왜 그렇죠? 그러면, 그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제가 먼저 답을 절대 안 줘요. 그럼 애들이, 저요? 그러면서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반년 지나면 애들이 알아서 이제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합니다. 어차피 나는 무조건 대무술이니까. 근데 그게 정말 자기, 사고력을 키워주려면 그렇게 해서 자녀들한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느꼈는지,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유치원 이하, 매일,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이 이틀에 한 번, 청소년 일주일에 한 번 23분에도 1대1 시간을 가지시고요. 꼭 1대1 시간이 열립니다. 부모 1명, 아이 1명. 부모 2명, 아이 1명 아니고요. 부모 1명, 아이 2명 아니고요. 1대1로 내가 오로지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되도록 일주일에 한 번 가족 펀타임을 같이 놀러도 가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이제 5분 초과됐네요. 제가 약속했던 거. 그래서 어쨌든 행복하신 워싱턴 하나님, 장로교회, 행복하신 가족이 되시기를 더 기도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